자, 오늘 우리 14장이 아니고 17장에 AD 컨버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시간까지 DA 컨버터를 했잖아요. 근데 DA 컨버터를 먼저 한 이유는 DA 컨버터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는 좀 회로적으로도 쉽고 이해하기도 좀 쉬워서 그걸 먼저 설명을 했고, 이제 AD 컨버터를 하는데 AD 컨버터는 구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시키는 AD 컨버터를 라이브러리로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랩에서도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어떤 회로든지 AD 컨버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블락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벤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AD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놈의 벤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뭘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갖다 팔으려면 기본적으로 AD 컨버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D 컨버터를 하는 학교도 많고, 또 그 라이브러리를 몇 개가 잘 돌아가는 그 AD 컨버터를 가지고 있으면 가끔 비싼 값에 회사에서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반면에 실제로 좋은 AD 컨버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극히 드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직장을 간다든지 혹은 대학원을 갈 때에도 어느 스페시파이된 부분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게 되면 한 5년이나 10년 뒤쯤에 자기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젊은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넓은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널찍하게 전부 다 넓은 부분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벤처도 괜찮은 거예요. 벤처는 개발서부터 영어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한 부서에다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된 분야의 전공 분야 쪽으로는 굉장히 깊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의 거는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질 않아서 그건 또 약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한 번쯤 내가 다음 주일이나 다다음 주일쯤 우리 기말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삼성, LG, 하이닉스,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렇게 네 사람의 졸업생을 수업 시간으로 부를게요. 그래서 15분씩 줘가지고 장점 8분, 단점 7분을 솔직하게 후배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컨택을 해서 수업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이나 1시간 10분 동안에 솔직하게 그냥 좋은 점이 뭐였는지 나쁜 점이 뭐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 미리 공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고는 다음 주일쯤에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생각 한번 해봐. 내가 날짜를 공고를 하면 뭐가 좀 궁금한가, 나는 어떤 거를 물어보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세요. 우리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를 다 받고 미국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인텔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인텔에서 10몇 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던 사람인데 요번에 미국에서 살기가 좀 지겨워졌는지 이제 애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하이닉스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인텔에서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 뭐하러 하이닉스를 왔을까 하고선 물어봤더니 돈이 월급이 작다냐고, 연봉이 엄청 늘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만큼 한국에서의 연봉 수준이 미국에서의 연봉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없죠? 초봉은 우리나라가 조금 작아요. 미국보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연차가 돼서 이사급이 되면 연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잘릴 확률도 훨씬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날 아침에 저 잠깐 봅시다. 그러고 자기 보스가 불러가서 12시까지 가방 싸갖고 나가세요. 이렇게 통보를 안 합니다. 최소한도 1, 2년 정도의 시간은 주지. 정말 나쁜 비리가 발견돼서 돈을 엄청 가서 어디 가서 뭘 잘못해갖고 도둑질을 했다거나 이러면 모르되 그러는 적은 없는데 미국은 거의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희암이 너 요새 자꾸 늦는 것 같은데 잠깐 나 좀 보자. 그러고는 불러가지고 넌 오늘 이제 수업 더 들어와도 상관없어. 넌 수업 들어오지 마. 넌 F야.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경우는 없다는 소리야. 알았지? 응?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내가 경고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중국 가면 월급이 되게 싸다고 그러잖아요. 엔지니어들 값이 싸잖아요.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 나온 사람들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 수준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월급 차이가 이래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해갖고 한 달에 거기가 100대 1인가? 한 1000엔이면 10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아니야, 만 원이면 1000엔이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만 엔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유엔이 100원 맞지? 거의 200대 되니까. 그만큼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얼마만큼 백그라운드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급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가 아니고 훨씬 더 경쟁 위주의 민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수들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월급이 똑같아요. 고려대학교 교수는 월급이 똑같고 연세대학교는 또 월급이 똑같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북경대학은 얼마만큼의 연구비가 들어왔느냐, 얼마만큼의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건 공산주의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월급이 똑같다는 건 공산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공과대학의 조교의 월급이 문과대학, 거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문학과 이 교수의 월급보다 한 반 정도 됐어요. 반 정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공과대학의 조교의 월급이. 그 대신 문과대학 쪽은 월급이 되게 작은 거죠. 그것도 9개월밖에 안 줘요, 월급을. 방학 동안에 6, 7, 8월 동안, 여름방학 동안에 월급이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어떤 데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그걸 안 되면 서머스쿨을 자기가 열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서머스쿨에서 make money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쟁이 많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나쁘기도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점 올 겁니다. 아마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원 졸업생들이 삼성에 원서냈는데 떨어졌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떤 놈이 떨어뜨려서 그러고 막 전화할 정도였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니네 회사 안 보낼 거야. 알아서 해. 이러면 다시 붙이고 이랬거든. 그런 적도 없었지만. 근데 요새는 내가 지난번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가서 물어보니까 6명 지원했는데 뭐 4명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이러시더라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만큼 기업의 경제도 나빠지긴 했지만 이제 그동안에 막 막무가내로 뽑아놓은 것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기 시작을 해서 조정을 아마 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업체에 있는 선배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로 좀 빠졌는데, 그래서 AD 컨버터는 지금도 대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회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제일 기본이 되는 블락이기 때문에 이런 블락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든지 회사에 가서 이런 블락 하려고 그러면 좀 싫더라도 열심히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먹을지 모르는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아, 난 저건 안 했으니까 저거 기말 시험에 저거 나왔는데 나 다 틀렸었어.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 그걸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AD 컨버터는 여러분들이 AD나 DA 컨버터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종류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어플리케이션 에리어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 하는 것들도 잘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 컨버터의 동작 원리는 뭐 똑같아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아날로그 값에 적절하게 비트 수로 나눠 가지고 비트의 값을 디지털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블락을 갖다가 우리가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아날로그 시그널의 값을 갖다가 Vin이라고 했을 때 그 Vin과 디지털의 값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레퍼런스 값을 중심으로 해서 맥시멈 값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해서 쭉 더해가면서 어느 값에 가까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값과 디지털의 값은 항상 기본적으로 에러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에러의 범위가 몇 개의 비트에 의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느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꿨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에러 값이 우리가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DA 컨버터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력에 이게 이제 아날로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트의 값을 갖다가 이거 2비트인 경우에 00서부터 11까지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이런 비트 값을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취해 줄 수 있게 되겠는데 요 사이에 이런 값들은 에러 값으로 우리가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수십 년 동안 개발이 되었던 이 AD 컨버터의 종류를 갖다가 나눠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느린 스피드의 AD 컨버터, 그 다음에 보통 스피드, 그 다음에 레졸루션도 좀 그냥 보통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하이 스피드 거가 됩니다. 하이 스피드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프레쉬라고 볼 수가 있고, 저쪽에서 레졸루션은 되게 높은데 약간 좀 스피드가 느려도 괜찮은 거. 그러나 스피드는 느리지만 굉장히 애큐레이트한 값이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오버샘플링이나 인테그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오버샘플링이라든지 프레쉬 같은 것들이 제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억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의 AD 컨버터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쭉 조사를 해서 점들을 찍어본 거예요. 이쪽은 이제 샘플링 레이트 되고 스피드가 되겠죠. 이쪽은 레졸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높다는 건 굉장히 정확하다는 뜻이고, 샘플링 레이트가 크다는 건 하이 스피드의 것이 될 테니까 좀 느리게 샘플링을 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값을 요하는 것들은 주로 어디서 쓰느냐 하면 기계에 응용하는 것들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쪽 프레쉬 같은 것들은 레졸루션은 조금 느리더라도 좀 낮더라도 빠른 스피드가 필요로 한 경우가 이쪽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그럴까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프레쉬 같은 것들이 여기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쓰게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SAR 같은 거,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같은 이런 분야, 또는 파이프라인, 폴딩 뭐 이런 쪽에 다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사실 제일 많아요. 적절한 레졸루션에 적절한 스피드로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들이 여기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디서 놀고 싶으세요? 할 때 아마 마음속으로 있을 거야. 나는 이쪽. 나는 무인장 빠른 거 좋다. 느려도 아니
느려도 레졸루션이 엄청 정확해서 정말 사진을 찍을 때 땅구멍 속에 있는 요만한 때라도 내가 볼 만큼의 레졸루션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하고 나는 날아가는 야구공에 돌아가는 스피드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내가 빠른 거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놀긴 노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에 대한 약점을 조금씩 개선하는 쪽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맥주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이쪽 AD 컨버터를 할 때에도 내가 어플리케이션 타겟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때 어떤 구조를 기본적으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요. 제일 목표는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 빠르고 정확하고. 그죠? 이쪽은 근데 아직까지 갈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은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누군가가 또, 혹은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발견이 된다든지 해서 이쪽에서만 놀 수 있는 AD 컨버터의 혁신적인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게 아마 거의 한 20-30년 동안 나온 것들에 대한 논문을 갖다가 수백 가지 논문을 다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세 가지 종류의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게 한계인가 보구나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떤 한 사람이 수백 가지 논문을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AD 컨버터의 동작 원리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이게 RC 인티그레이터잖아요. 그죠? 요 회로만 보면 인티그레이터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 가로주면 전압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캐패시터에 쭉 차지가 되면서 차지가 되는 스피드가 볼테이지가 이만큼의 볼테이지가 여기에 나타나죠. 맞죠? 그렇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만큼의 전압이 천천히 쭉 시간을 주어지면 전류가 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스위치를 꺼줄 때까지, 전압을 안 가해줄 때까지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은 처음에 입력 전압을 잡아놓고 있다가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쭉 올라갈 때까지 계속 비교를 해요. 크냐, 크다, 크냐, 크다. 어느 순간인가 거의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 역전되면 컨버터가 값이 딱 바뀌겠죠? 그죠? 그때 몇 초가 지나서야 그게 바뀌었느냐를 가지고 아날로그 값을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1원, 2원, 3원, 4원에서 내 주머니가 내가 맞아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은 한 1원, 2원, 3원, 4원 할 때마다 카운트를 몇 개를 했는가 하는 걸 옆에서 카운트를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만에 맞았다 그러면 10원이고 11번째 맞았다 그러면 11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원시적인 방법으로 AD 컨버전을 하는 거지만 무조건 동작합니다, 이거. 근데 스피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별로 써먹지는 않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을 쭉 올려주고 이 전압하고 역전이 될 때까지 쭉 올려줘서 여기선 계속해서 클락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계속 세고 있고 그래서 언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컨버터를 몇 비트 컨버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비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동작 원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런트를 갖다가 적분해서 캐패시티에 넣어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점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I라고 하는 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요 저항과 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집어넣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가 돼야 여기에 있는 요 전압이 V인과 같게 되느냐 하는 클락을 세서 그 클락의 값을 우리가 정해 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 우리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간단한 이론을 회로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맞혀라고 봐라고 그랬을 때 1원서부터 2원까지 계속 세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전자회로로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세시스를 하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을 한다기보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하이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값들을 하게 되는데 이 RC 여기에 있는 R이라든지 C라든지 이런 패시브 컴포넌트에 의해 가지고 이 회로의 특성이 결정이 되니까 좀 에러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것이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라면 이 RC 때문에 문제라면 여기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클락을 계속 세지 말고 여기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빼고 해서 RC의 에러 때문에 생기는 거를 캔슬 아웃 하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듀얼 슬로프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력 전압으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로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방전을 해서 언젠가 그 값이 또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 전압에 따라 가지고 입력 전압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충전이 돼. 그렇죠? 입력 전압이 크면 빠르게 충전이 될 거고 작으면 천천히 이렇게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충전되는 속도는 요 R과 이 전압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건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쭉 충전을 하는 거야. 1ms 동안 충전을 쭉 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딱 도달을 하면 1ms가 지나고 나면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을 통해서 방전을 해. 쭉 방전을 해. 근데 이쪽은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어가지고 항상 컨스턴트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을 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방전하겠죠. 맞죠? 맞아요? 네. 몇 시간 동안 방전했냐? 를 따지면 된다는 거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는 한 번만 충전을 했고 이렇게 가니까 이 RC에 대한 에러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약점을 그 정확도를 이렇게 해서 부정확하되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부정확한 것이 서로 캔슬아웃 되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된 거가 요 듀얼 슬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잔머리를 되게 굴린 아이디어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재밌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요만큼 시간 동안에 차지한 놈과 요만큼 시간 동안에 디스차지한 양이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그때 시간을 찾아가지고 요 값이 얼마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모양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나? 중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나? 대학교 와서 배우나? 캐패시티에 충전되는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언제 배워요 이거? 대학교 때?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봤단 말이야? 어? 이렇게 캐패시터에 전하가 몇 개, 얼마만큼이 들어갔냐를 쭉 재고 그것이 포텐셜이 되는 거죠, 전압이. 그죠? 그 전압이 또 얼만큼 빠져나갔느냐 하는 거는 요 RC 타임 컨스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요 원리를 회로로 이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그샘플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그샘플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원리가 쭉 차지를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죠? 쭉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디스차지를 하는데 요 슬로프는 항상 똑같죠. 얼만큼 차지가 되느냐든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T1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차지가 돼서 그 차지되는 전압이 5V까지 차지가 됐다 이거지. 입력 전압이 3V고 Vx가 5V가 되고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1 over 50 동안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요 R1 여기 있는 이제 그 오피앰프 앞단에 붙어 있는 저항값이 100메가 오음일 때 캐패시터를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Vmax의 값은 여기 출력단에 붙어 있는 요 값이라고 하는 놈은 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은 R1 C1 분의 V1 max 곱하기 T1이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C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이렇게 값을 잡으면 된다 하는데 문제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문제 잡은 거야? 교과서 문제? 네,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 어디 갔어? 출석부. 누가 늦게 왔죠? 늦게 온 사람이 아까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너네 둘, 그 다음에 거기 둘, 또 여기 셋, 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 봐봐, 이거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 원리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루에 10원씩 써라. 하루에 10만 원씩 써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써야 돈이 다 없어졌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었는지 계산해낼 수 있죠.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딱 잡아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쭉 축적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저 사람 통장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축적을 해. 그 돈을 쭉 하루에 10원씩 쭉 추천해서 한 달 하면 300원 아니야. 300원이 들어왔는데 300원이 들어오든지 혹은 10원씩 들어오면 300원이 될 거고 만 원씩 들어오면 3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쭉 하면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하루에 100원씩 쓰라고 그래. 그럼 300원 갖고 있는 사람은 3일이면 바닥이 날 거라고. 그럼 요 시간을 알면 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요 시간 혹은 요 시간을 계산하면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었구나 알 수 있을 거고. 300만 원을 갖고 있던 사람 보고 하루에 100원씩 쓰라고 그러면 3만 일을 쓰잖아. 3만 일이면 100년이냐? 100년이에요? 그 계산 못하고 죽겠네. 100년 동안 어떻게 그거 계산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0년 동안 쭉 썼는데 그 사람이 그때 가서 바닥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었구나를 역산할 수 있잖아요. 원리는 알겠죠? 네.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를 돈이 모아질까를 계산하는 게 바로 요 값이 되죠. 축적한 값. 맞죠? 그 다음에 얼마를 쓸 수 있는가, 며칠 동안 쓸 수 있는가는 요 값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 쭉 축적을
하는 돈 계산할 수 있죠?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방전을 하는 값.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컨스탄트 값이에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방전을 하면 며칠 내에 방전을 할 건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또 며칠 내에 방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얼마씩 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얼마로 할 건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방전되는 값은 여기에 있는 요거. 맞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그래서 부인이 3볼트로 해서 5볼트까지 축적을 해가지고 5볼트로 쭉 축적을 해가지고 방전을 시키려면 C2가 얼마가 되었냐는 걸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문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시험 보는 사람을 애를 먹일 수 있을 건가? 너네 둘이 상의해. 알았지? 왜 비실비실 웃냐? 할 수 있으니까 너네 둘이 알지? 알아? 뒤에 있는 애 이름이 뭐야? 아는구나. 둘이서 얘기해가지고 문제 하나 만드세요. 알겠죠? 또 저쪽 둘이 서로 잘 알아? 모른다고? 너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뭔지 몰라? 서로 인사해봐 그럼. 인사해봐. 이런 시기랄. 야 어떻게 인제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냐? 너 몇 학번이야? 그럼 너는? 누가 선배야?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둘이서 문제 하나 만들 수 있겠지? 둘이서 의논해 갖고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문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요 문제를 알면 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들든지. 알겠죠? 또 여기 세 사람 누구였어 아까? 또 한 사람 누구였지? 너네 셋이 잘 알아? 서로 봐봐.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인마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처음 본다고 그래. 인사해봐 서로. 이름도 몰라?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08학번 박주호입니다. 너는 08학번인데도 모르냐? 서로? 과가 크다고? 참 답답하네. 이러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야. 너네들 네트워크를 잘 학부 때 서로들 얼굴들 잘 알고 그래야 회사 가서 서로들 도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러는 거지. 응? 진짜 잘 몰라? 너네 셋이도 똑같이 그 문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오세요.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알겠지? 오늘 도서실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좀 혼이 담긴 문제를 만들 건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응? 이게 벌써 지금 90, 11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아직도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한심하잖아. 옛날에 장님하고 남편이 장님이고 부인이 귀머거리인가? 귀머거리하고 장님하고 둘이서 한 몇십 년을 같이 살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둘이 다 장님은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렸어. 그러니까 장님이 남편이 와이프를 보고 뭐라 그랬게? 처음 뵙겠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뵙는 건 처음 아니야?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귀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인가? 어떻게 하려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 30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이. 근데 물론 말장난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석 달 이상 여기서 같이 수업을 듣고 이제 앞으로도 한 달가량 더 들어야 될 텐데 서로들 잘 알고 지내야지. 알겠죠? 예. 세 사람, 두 사람, 세 문제 꼭 만들어 갖고 와. 너네들 7명이서 다 만나갖고 한 문제 만들어 갖고 오지 말고 따로따로 만들어 갖고 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하게 할 거야. 내가 누가 문제를 잘 만들었나 해가지고 점수로 바꿔줄지 환산해서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꼭 만들어 갖고 오세요.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걸 이제 전자회로로 하면 결국에 가서 RC 회로, 인티그레이터 회로가 되는데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안 되죠. 제일 기본이 되는 블락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건 너무 좀 원시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AD 컨버전을 하는데 2원, 2원, 3원, 4원 혹은 1V, 2V, 3V, 4V에서 50V를 알아맞히라고 그랬는데 50번의 스텝을 가느냐. 그건 좀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Successive Approximation을 하게 됩니다. Successive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건 guessing을 먼저 딱 하는 거예요. 반, 작업? 그럼 그거의 4분의 1. 또 작업? 8분의 1. 이렇게 폭폭폭폭 내려가니까 조금 빠르겠죠? 맞죠? 네, 조금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Successive Approximation이고 제일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주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한없이 돌아가. 계속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에리어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를 딱 하면 어떤 기준의 전압보다 크냐? 크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을 더해. 반을. 이거보다 커? 오케이. 4분의 1 더 더해봐. 이거보다 커? 8분의 1 더해. 더 커? 16분의 1 더해. 혹은 이거보다 작아? 그럼 8분의 1. 또 작아? 8분의 1. 아니,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을 Successive Approxim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플로우 차트는 금방 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저걸 하드웨어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만들어야 저게 실제로 동작을 할까를 정기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로하는 사람들하고 알고리즘 하는 사람이 두 개의 기능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겠지.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자회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알고리즘도 되게 많아서 싸움들을 많이 하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들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샘플 앤 홀드를 딱 해가지고 한 전압을 딱 홀드를 하고 난 다음에 2분의 1보다 커? 그럼 B와는 1. 그 다음에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이거보다도 커? 그럼 8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돌아요. 정확한 값이 나올 때까지. 한없이 돌리면 한없이 정확하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건 한없이 돌릴 수는 없잖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레졸루션에도 한계가 있고 스피드에도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requires n step for n bit. n번 돌리면 n번 돌리면 n 비트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걸 그럼 회로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 여기 이제 회로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되게 머리가 좋은 거야. 이것도 정말 내가 얘기하기엔 잔머리 굴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생각을 해야 이런 캐패시터 어레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842cc, 84211 이렇게 해서 전체 보세요. 여기 더하면 이게 전부 다 더하면 16개가 되거든. 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나눠놓는 캐패시터 어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일정한 값으로 캐패시터를 차지를 해놓고 요걸 딱 들으면 여기 2분의 여기 8, 여기에 8이 되니까 2분의 1의 값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들으면 4분의 1 값이 되고 요걸 들으면 8분의 1 값이 되고 요걸 들으면 16분의 1 값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8분의 1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요걸 도로 내려놓고 요쪽 거 그럼 4분의 1보다 커 작어를 갖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해서 8분의 3보다 커 작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캐패시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값을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지고 2분의 1보다 크냐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이 이 샘플 앤 홀드의 아날로그 값을 갖다 우리가 이걸로 잡았을 때 이거보다 크냐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그럼 4분의 1보다 크냐 크다 그럼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을 더해가지고 8분의 3보다 크냐 이렇게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한 결과는 0101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이 해놓은 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은 다른 거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잘하면 지금 학부 졸업하는 데는 뭐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저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개선을 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쉽죠? 어렵진 않지만 이해는 하지? 그것도 아니야? 이해하겠어요? 원리를 이해 못할 건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지, 이 지갑에 얼마 있는지 알아맞혀봐라. 맥시멈 100만 원. 100만 원 안쪽으로 돈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30만 원이요 하고선 9개 스텝으로 가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이요 해서 100개 스텝으로 가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이요, 2,000원이요서부터 몇 개까지 가야 되냐? 1,000개 스텝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레졸루션이 얼마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이쪽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고 이쪽 사람들은 100만 원 이하라고 그러니까 50만 원보다 많습니까? 아니 50만 원보다는 작은데 그럼 25만 원보다도 많습니까? 작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이런 거 비슷한 회로를 캐패시터로 안 만들고 레지스터로 만들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R, 2R 레더 서킷을 공부했었죠? 응? 맞죠? 저항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저항으로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저항은 머리가 돌이라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소자는 아니거든. 이거는 값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넣다 뺐다 가능한데 레지스터는 집어넣으면 돌아는 가는데 빼면 그것도 값을 잊어먹어. 그 값이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으로는 안 하고 주로 캐패시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알겠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길을 잊어먹기 딱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아니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마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회로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이 회로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차지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여기 똑같아요. 여기 16, 8, 4, 2, 1, 1이라고 하는 캐패시터를 넣어줘서 32C의 기본적인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이런 캐패시터를 가지고 여기에 16개 들어가 있는 거는 2분의 1,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4분의 1,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은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의 전하량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값이 내가 축적해 놓고 있는 차지보다 많으냐 작으냐
비교를 해서 1이냐 0이냐를 바깥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차지를 해주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인 값으로 차지를 딱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캐패시터를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B1, B2, B3에서부터 B5까지를 쭉 차지를 하는데 뭐로 차지를 하냐면 V인이라고 하는 값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V인이라고 하는 값으로 차지를 해요.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V 레퍼런스 전압에다 딱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하나씩 켜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차지보다 작어를 비교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차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V인이라고 하는 차지를 여기다 전화를 쭉 집어넣어 주는 거야. 보세요.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캐패시티 볼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V인이라고 하는 전화를 여기다 차지를 이렇게 시켜줬어요. 맞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가 그라운드로 탁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차지가 되어 있던 것들을 여기가 V인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전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V인이라고 하는 만큼의 전화 포텐셜이 여기 걸려 있잖아. 그지? 여기에 V인이 걸려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이 V인을 갖다 그라운드로 팍 바꿔버려. 그라운드로 딱 돌려줘. 그럼 어떻게 돼?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안 변하죠? 그럼 여기의 전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인으로 가지. 여기가 제로로 가면. 맞아요? 맞죠? 그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어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전류가 흘러 들어갔냐 전류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는 시간 빠지는 시간이 꼭 필요로 해.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V인이라고 하는 전압을 집어넣다가 여기에 포텐셜을 갖다 그라운드로 딱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아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V인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마이너스 V인으로 착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V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 스위치를 오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압이 여기를 그라운드로 바꿔주면 여기에 전압이 마이너스 V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럴 때 여기의 전압을 갖다가 V 레퍼런스로 해놓고 나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캐패시터 하나씩 그걸 켜주게 되면 V인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V 레퍼런스로 바꿔주면 그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요 회로 하나만 16C라고 하는 거 하나만 V 레퍼런스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라운드로 가요.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네, 분명히 맞죠? 그러면 요점의 전압이 어떻게 돼요? 요 레퍼런스 전압에 의해 가지고 요점의 전압이 아까 마이너스 V인이었었는데 여기에서 V 레퍼런스라고 하는 전압을 공급을 해주니까 V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하는 전압이 요 캐패시터하고 요 캐패시터에 의해서 디바이드가 되겠죠? 요거만큼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요점의 전압이. 알겠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진짜 맞아?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 입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갖고 그 입력이 내가 알고 있는 전압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 전압을 충전을 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충전을 시킨 거 V인이라고 하는 전압을 캐패시터 전부 다라는 여기에다가 쭉 충전을 시켰어요. 그 충전시킨 모양이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충전시켜 놓은 전압이 2분의 1 레퍼런스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계속 해나가는 거야.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여기가 16C, 여기가 16C가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아까 천압이 마이너스 V2이었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일 때. 그렇죠? 근데 이 그라운드에다가 V 레퍼런스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준 거야. 순간적으로 딱 가해주면 여기 있는 전압이 쭉 올라가겠지. 이 볼테이지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가냐? 플러스 2분의 1 V 레퍼런스만큼 전압이 올라간다는 거지. 여기도 16C고 여기도 16C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전압이, 이거 두 개를 합한 이 전압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1이냐 0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비트에. 오케이? 헷갈려? 네. 그래서 그 스위치가 그 S3가 그라운드로 되고 예. 그러니까 B1만 연결이 되고 S1이 또 그러니까 레퍼런스 연결이 되는데 그 아래 그림에서 16 그 캐패시터 16C가 두 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더하면 16이잖아. 16. 요거 다 더하면 12, 14, 16. 요거 16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캐패시터 두 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를 되게 굴린 거라니까, 이게. 동작 원리가 이해돼요? 제일 중요한 건 동작 원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V 레퍼런스 전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V 인하고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를 결정하는 거야. 요 값은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고, 내가 말해줬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 그게 V 레퍼런스야. 이게 100만 원이야. 2분의 1. 학생 하나가 반으로 뚝 잘라서 50만 원보다 큽니까?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될 거냐. 50만 원 빼기 내 돈. 크냐? 그럼 뭐, 그거보다는 많어. 그럼 1. 작어. 그럼 0. 알겠어요? 정말 아는 거야? 현준이. 네. 알아? 네. 진짜? 그 다음에 서양호. 네. 알겠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강원이 왔나? 제공이 안 왔어? 허정무. 네. 어디 있어? 알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전압이 요 스위치를 딱 닫아가지고 1이냐 0이냐를 결정하면 첫 번째 비트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커? 그러면 2분의 1 하놓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쪽 거 8분의 1을 딱 올려줘. 4분의 1 더해줘. 4분의 1 더한 것보다 크냐 작으냐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비트 계산하고 세 번째 비트 해서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세 번째 비트, 여기 세 번째 비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16C 플러스 8C 해갖고 여기 있는 전압보다 더 커졌냐 작았냐를 또 계산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example 2가 있는데 이 example 2에 대한 것도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입력 전압이 101.23이야. 내가 주머니에 123만 원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내 주머니에 500만 원보다는 작은 돈이 있습니다. 알아맞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몇 번 기회를 주겠습니다가 비트 수가 되겠죠. 다섯 번째 만에 알아맞혀라. 그러면 그래서 16C 뭐 여기 비트 수에 따라서 32, 16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16, 8, 4, 2, CC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입력 전압을 갖다 여기다 쭉 차지를 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 MSB에 따라서 레퍼런스 전압으로 2분의 1만큼 여기를 증가를 시켜서 그때 나오는 이 출력이 0이냐 1이냐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비트를 봤을 때 마이너스 1.23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가 될 거고 첫 번째 비트의 숫자. 그러니까 맥시멈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의 반. 32분의 16. 왜 32냐는 비트 수가 4비트냐 4비트냐 5비트냐에 의해 갖고 32, 64, 128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32비트로 해갖고 이거 그렇게 계산했더니 1.21이 나왔단 말이에요. 0보다 크단 말이죠. 0보다 크다. 1.21보다 이거보다 크다.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되겠지? 비트 수가. 네? 이거 왜 0이 나왔지? 아니야? 100 플러스 되는 것이 지금 그 아래 이제 플러스 쪽에 그라프 잡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저 네거티브죠? 네, 네거티브 인버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21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0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비트 0.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를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1.23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값은 모르지만은 아마 다시 계산하죠. 여기서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작아? 그럼 4분의 1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8비트를 여기에서 나머지 거 다 그라운드 시키고 8비트만 딱 들어가지고 8비트 이쪽 단에다가 레퍼런스 전압을 이쪽에다 가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이것도 또 플러스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0. 그다음에 세 번째 비트로 가서 계산을 해서 그러면 2분의 1보다도 크고 8분의 1보다도 크고 그러면 16분의 1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 그래서 여기도 또 1, 여기도 또 1. 그래서 123만 원에 대한 돈은 5비트로 표시를 하자면 0011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저 전폭기에서 요거. 네, 그게 비교하는 그 중간 과정이 좀 잘 헷갈려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계산을 하면 여기 계산을 하면 여기가 0.65V가 돼요. 0.65V가 될 때 그때 스위치를 탁 닫는 이걸 스위치를 탁 키는 거야. 그러면 인버터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볼트가 더 크죠? 마이너스 볼테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은 무한대로 푹 튀지 플러스로. 그러니까 여기 출력 값으로 1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인버터 회로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벌써 증폭기라고 얘기를 한 번서 머리가 아날로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가 되거든. 그 디지털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구별을 하게 되는 인버터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00111이라고 하는 놈은 맥시멈 500만 원을 레퍼런스로 잡았을 때 123만 원을 표현하는 디지털의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숙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와서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저보다 지금 아이디어란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오피암프라든지 인버터 같은 거 얘기했을 때 항상 골치 아픈 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죠? 옵셋 전압. 어? 옵셋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옵셋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문제라기보다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까 캐패시터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여기다가 V인이라고 하는 전압을 딱 가해주게 첫 번째로 V인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줬고 두 번째로 그 캐패시터 어레이 똑같은 캐패시터 어레이에다가 어레이를 갑자기 여기를 갖다가 V인이 아니고 그라운드로 바꿨더니 요즘의 전압은 아까 제로였어요. 거의 제로. 그죠? 요즘의 전압이 얼마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V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쪽 캐패시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6, 8, 4 이렇게 나간다면 16
전압이랑 16 캐패시터를 들어가고 거기를 V 레퍼런스로 보여? 뒤에? 뒤에 보여요?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압이 2분의 1 V 레퍼런스 마이너스 V 인 해가지고 이놈이 1보다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 색깔 다른 게 어디 갔지? 안쪽에 있어요? 없는데? 주머니에다 넣었나? 자, 문제. 퀘스천. 첫 번째, 여기다가 전압을 가했을 때 V인을 인가했을 때 캐패시터가 차지가 된다고 그랬어. 그죠? 차지가 이렇게 쭉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그라운드로 딱 바꿔주니까 다른 캐패시터 플레이트 반대편 쪽의 전압이 이렇게 툭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자, 차지가 들어가고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잘 안 바뀐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V 레퍼런스를 전압을 가했어. 인가. 인가가 어플라이드 했던 소리야. V 레퍼런스를 전압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V 레퍼런스. 여기 16C, 여기 8, 4, 어쩌고 저쩌고 C.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V 레퍼런스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줬으니까 차지가 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나? 어쨌거나 차지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차지가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인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인 전압이 바뀌었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차지가 바뀌었을 거라고? 어떻게 바뀌었을까? 차지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회로를 아는 게 돼요. 요게 문제야. 캐패시터에다 전압을 가하면 캐패시터 안에 차지가 들어갔든지 나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 첫 번째 비트는 좋다 이거야. 그럼 두 번째 비트를 할 때는 들어갔던 건 빼주고 나왔던 건 보충을 해줘야 두 번째 비트가 또 정확하게 비교가 되겠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나 모르겠네. 종욱이 왔나? 병천이 문제 이해해? 정말? 병천이 그럼 다음 목요일날 설명해봐. 아니 왜 웃음소리가 왜 그래? 알겠지? 오케이. 병천이하고 누구 할까? 우윤이, 심우윤. 우윤이 아까 했지. 현호는 아까 왔나? 현호 안 왔어? 그럼 병천이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여기 간씨가 있구나. 간씨. 현빈이. 너네 둘이 봐봐. 아냐? 아이씨. 인사해봐. 같은 학번이야? 아니요, 선배님. 선배야? 형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조금 이따 또 민증 까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뒤에 가서? 에? 현빈이하고 병천이하고 둘이서 요거에 대한 차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 굉장히 간단한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거는. 어?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아까 부인이라고 하는 걸 차지를 시켜놓고 나서 계속 비교를 했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전압을 다시 가해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차지들이 변하지 않겠냐. 그럼 처음에 내가 해놨던 거하고 바뀌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500만 원 이하다. 했을 때 25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반반씩으로 쭉 나눠서 계산들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50만 원보다 커요? 125만 원보다 커요를 계속 비교를 해나가면 되는데 다른 전압을 이렇게 쭉 가해주면 이 안에 있는 차지들이 바뀌면 어떡해? 그럼 125만 원이 아니고 129만 원. 그 차지가 바뀌어버리면 다음 비트서부터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잖아. 내가 한 말이 아니거든. 왜 아닌가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전압을 가해도 이 차지들이 하는 것은 항상 125, 62.5, 37.5 이렇게 항상 똑같습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금방 알 거야.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죠? 또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